일리트럴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본게임의 SG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이 된 이무기, 한국형 구축함입니다. 실전에 가장 최근에 쓰인 건 역시 4월에 미국이 시리아 공격했을 때 일부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때렸지만 일부는 일종의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미끼요? 예. 토마호크란 말은 이제 손 도끼, 던지는 도끼. 패밀리 레스토랑에 토마호크 스테이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따만한 거 있지? 우리 사실은 우리 해군의 이제 발전사를 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들이 있는데요. 최초로 함포를 장착한 우리 전투함 백두산함이라는 이제 명칭이 붙었어요. 이 역사 시간에 뭐 배운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런 자랑스러운 걸 모르고. 좀 가슴 뭉클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근데 영화화 해야 되는데, 네, 진짜. 네. 여자 주인공 한효주, 손혜인 씨가 딱 떠오르네요. 네, 미국의 이제 키드급 개발되고 주인을 찾아서 3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 6.25 다 참전했고 베테랑이죠. 노병, 여기 베테랑이네. 역전의 용사예요. 정말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용이 된 이무기, 한국형 구축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용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용됐다. 네. 이런 칭찬 혹시 두 분은 제 이름에 용이 있잖아요. 제 용용자예요. 아, 유영원? 예, 예. 아, 네. 용용의 근원은 네. 용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아, 예. 네, 그랬더니 누구는 토룡이 아니냐고. 네. 아, 전 용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예. 토룡이 뭔지 아시죠? 지렁이잖아요, 지렁이. 아, 예. 근데 요새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뒤늦게 이제 최근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셀카도 찍어서 올리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용될라면 하지 멀었다. 당신은 용될라면 하지 멀었다. 원쌤께서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뭐 용될 것도 없고 새삼스럽게 뭐 나이만 들어가고.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두 분을 용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의 쌍용의 가오로 저도 이제 같이 용의 반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국형 구축함의 용 승천기가 이어질 텐데, 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함정, 이거 언제쯤일까요? 1947년, 생각보다 이릅니다. 1947년 2월에 명명식을 가진 충무공정이 최초인데요. 사연이 좀 있죠.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일제가 만들던 거예요. 1944년 9월에 일본 해군이 비행기 구조 겸 어뢰 발사를 위한 함정으로 기공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 조함장이 1946년 2월에 이제 경비지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건조를 했는데, 이게 뭐 일본이 다 만든 거 우리가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건조 때는 사실 골격만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함창 기술진이 7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군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우리의 기술로 결국은 이제 완성을 시킨 거니까. 그 네. 이후에는 또 어떤 1972년에 또 하나 이제 전기가 마련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정인 학생호가 만들어진다. 학생호가 만들어진다. 이름이 학생호요? 독특하죠. 학생호예요. 학생이 운영하는 것도 아닐 거 네.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만들어진 배다. 1972년 11월 두 척이 건조가 돼가지고 학생 1호, 2호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학생호의 기본적인 청사진 같은 개념인데요. 청사진인데 작고 좀 뭐 강력해 보이진 않네요. 뭐 고속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본격적인 함포나 이런 것들은 장착하지 못했고 화력도 이렇게 강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네. 저는 72년 7월 1일생이에요. 아 그러세요? 태어나신 무렵 마음으로만. 솔직히 그래서 다음에 꿇어 이런 얘기 나오실 줄 알았나? 듣자마자 눈 깔아 이런 얘기 우리 다 아는데 갑자기 그러세요? 눈 깔아 이런다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이 나왔나 좋았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방위성금 험납기라고 팬텀기 성금 모아서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 학생회에 대한 기억은 이제 2학년 때여가지고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의무적으로 성금을 거뒀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우리 원쌤도 좀 기억을 기여하실 근본이 아닌지. 저는 평화의 댐 만들 때
네. 예, 그거는 한참 예, 뒤에 한참 뒤에 또 그때는 냈어요. 네. 예. 아무튼 이 학생호를 통해서 우리가 한 100에서 300톤급 함정을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축적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배 한 척 만드는 게 뭐 상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전투에 쓰이는 이 해군함은 더 복잡하고 막 변수 많고 그럴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시제함의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제함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업 착수부터 이제 건조하는 때까지 한 10에서 15년 가까이 걸리고. 네. 그 시제함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양산함을 또 만들게 되는데 양산함 건조도 또 5년 정도 추가로 더 걸리고. 우리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있잖아요. 세종대왕함은 이제 1996년에 사업 착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탐색 개발이니 뭐 체계 개발이니 해서 각각 31개월에서 49개월씩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 60 얼마입니까? 지금 90개월? 그죠? 49에 30일이면 80개월이네요. 80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이게 7년, 7, 8년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됐고 설계에서 건조까지 만들어진 그 보고서하고 도면의 수만 해도 1,800건이 넘어요. 1,8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이제 배가 나온다는 거니까 보통 복잡한 작업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력 함정,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인데 이걸 이제 KDX 1, 2, 3라고 그래요.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KDX는 코리안 디스트로이어 익스페리멘탈, 보통 이제 실험 과정, 그 연구 과정 X를 붙여서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제 X를 빼고 이제 KD 1, 2, 3라고 그러는데 3단계에 걸쳐서 쭉 단계적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진화가 됐는데 총 12척의 함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KD1이 3척, KD2가 2급이 6척, 그다음에 KD3 이지스함급이 3척 해가지고 총 12척의 함정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KD1 우리가 강개토 대항급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국산 전투함입니다. 근데 각각 동서남해 이제 함대별로 분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일 숫자가 많은 게 4,500톤급이 KD2인데 이거는 일본함이 충무공 이순신함이어서 이제 충무공 이순신급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분류를 하는데 이 숫자는 6척으로 제일 많지만 이것도 운용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덴만 여면 작전 다뤘지만 그 소말리아에 청해부대 파견돼 있잖아요. 이게 6개월마다 교대를 하는데 한 척이 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한 척만 빠지는 게 아니고 배가 한 척이 거기서 작전을 하려면 장기간 한 달 이상 항해를 해서 이제 거기 가서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한 척이 6개월 임무 마치고 복귀할 때 다른 한 척은 출발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척이 빠지는 거죠. 또 하나는 보통 한 척은 항상 정비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멜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에 거의 3척의 KD2 충무공 이순신함이 매달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해군 입장에 전력 손실이 되는 거고 나머지 3척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동서남해에 이제 그런 그 대북 작전이라든지 NLL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1번함이 세종대왕함이에요. 세종대왕급이라고 불리는데 3척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뭐 동해 서해 뭐 이렇게 나눠서 작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이지스함의 경우는 또 뭔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북한이 조용합니다만 작년까지 북한이 계속 미사일 쐈잖아요. 그런 미사일 쏠 때마다 항상 그런 징후가 있을 때마다 출동해서 24시간 감시해야 되는 게 바로 이 KD3급 이지스함들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이 대북 미사일 발사 감시 임무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좀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형 구축함이 12척이 있지만 상당히 과로 상태다. 근데 진짜 이 바다는 우리나라 딱 지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짜 해군용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역의 98%가 바다로 이루어지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기차로도 할지 몰라도 우리는 북한이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만은 달리고 싶습니다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직은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양 무역 국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바다가 이제 뭐 봉쇄가 되거나 우리가 그걸 막을 능력이 없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그냥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뭐 식량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함정 거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19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KDX-1, KDX-1인데 이때는 전부 고구려 시대 이제 인물들, 영웅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1호함이 광개토 대왕함. 요거는 1996년 10월에 이제 대우중공업이죠. 당시에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진수가 됐고요. 총톤수가 3,900톤급이고 순항 속력이 18노트, 최대 속력 30노트, 그리고 승선 인원은 한 286명인 배고요. 여기도 이제 수시로 등장하는 시스페로 대공 미사일하고 또 한 수시로 등장하는 하푼 대함용 매일 나오는데 한 달에 3번은 나와요. 그러게요. 하푼 대함용 미사일 8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 공격하기 위한 MK-44어뢰 그리고 대잠용 헬리콥터도 있고 주포는 127mm 한 포를 함수에 장착을 하고 있고요. 분당 45발을 발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쏠 수 있는 거죠. 한 포의 최대 사정거리는 23km 이렇게 됩니다. MBC 예능 진짜 사나이 나온 배냐 아니냐 그거 아니야 이거? 그 배죠. 그 배죠. 저희 그거밖에 몰라요 이거. 방송에 나왔더라.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해군들이 엄청 고생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 좁은 데서. 근데 식사가 굉장히 좋았던. 신선한 해산물 식사. 이런 거는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육군이었고 산속에 있었는데 맨날 산채 비빔밥 먹지 않거든요. 주어진 것만 먹죠. 근데 진짜 이게 해군들을 이렇게 뭐 잡아서 먹고 좀 그러시나요? 그렇죠. 해군이라고 뭐 날마다 해산물 먹으면 제가 KB 1, 2, 3 배를 다 타봤어요. 그리고 다 밥도 먹어봤어요. 근데 뭐 밖에서 기대하시는 만큼 이렇게 해산물 뭐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메뉴는 그렇게 또 그렇게 뭐 또 일반 군대의 어떤 그런 그 열악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메뉴 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그럼 단적으로 이거 방송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방송 제작을 하고 지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판에 같이 줄 서서 그것보다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못지 않습니다. 엄청난데요? 굉장히 외교적인 답변이었어요. 못지 않다. 후원 건물 지하에서 식권 사서 먹는 밥 맛있습니다.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필요해하는. 그러게요. 굉장히 빨리 해내셨어요. 근데 광개토 대왕은 뭐 상도 받았다면서요? 2015년에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화장실상이요? 이게 이제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전투함 화장실로 보기엔 참 예쁘잖아요. 거기에 무슨 그림은 어린이들이 아마 그래. 설마 어른의 작품은 아니겠죠. 어린이들이 바다 그림 그린 거를 이렇게 벽에 해가지고 이게 광개토 대왕함의 기관부 화장실이에요. 기관부 화장실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주간부는 사실 제일 시끄럽고 고생하는데 그 자리인데. 저거 죽도록 닦으신 우리 그 해군 장병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피와 땀이 죽도록 닦으셔서 그러면 1호는 그렇게 살펴봤고 방송도 나오고 2호의 말씀. 이제 KD 원급 2번 함은 우리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일단 을지문덕 함인데요. 1997년 10월 16일 진수가 됐고 배수량은 뭐 앞에 광개토 대왕과 똑같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뭐 당연히 한 3,885톤, 3,900톤 가량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 하푼 함대함 미사일 외에 또 여기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무렵에 이제 국산 어뢰 청상어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 경어뢰인 청상어를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청상어는 사거리가 한 11km 되는 이제 국산 어뢰이고요. 그 외에 다가이라고 불리는 적 유도탄 기만체. 그러니까 대항 미사일이 날라오면 이게 함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이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 기만책. 다가이라고 불리는 장비도 장착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링스 해상작전 헬기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호함 알아볼 텐데 3호는 양만춘함인데 광개토 대왕함 그리고 을지문덕 함. 사실 양만춘함 그 영계서문 뭐 드라마 예전에 보면 아주 진짜 이분 대단하신데 막 강태종이랑 진짜 정면 대결, 맞대결 하시는 맞짱 뜨신 분이거든요. 그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안시성에서 강태종을 막지를 못했으면 이제 다 넘어가는 상황이죠. 고구려가 굉장한 그 전과를 올리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안시성주는 이름이 안 정해져요. 네. 안전해지고 정사에는 없고 막 그런 예, 정사에는 없는 이름이라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추정해가지고 중국의 문헌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생각보다 많이 불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당시에 안시성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맹장이신 건 분명하고 전쟁 블록포스터로 영화 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저 조인성 씨가 나온다고 양만춘 역으로. 부인 역은 손혜진 씨하고 한효주 씨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캐스팅 된지 모르겠어도. 근데 그 전쌤은 손혜진 씨하고 삭바느질도 그렇고 한효주 씨하고 뭐가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엄청 팬이죠. 저 같은 팬이 한 100만 명 될 거예요. 네. 그 양만춘 하면 이제 설계에서 제작 이르기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만 만든 KDX-1 사업의 마지막 구축함이고 1998년 10월 19일에 진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년 됐죠. 최고 시속은 30노트, 최대 286명까지 탑승할 수가 있고요. 주요 탑재 장비 127mm 주포 1문, 또 근접 방어 무기 체계 2문,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대함 유도 미사일 하푼. 또다시 등장한 시스페로. MSG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거.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네, 기본 옵션이야. 그다음에 뭐 K744 어뢰 어쨌든 이런 게 장착되는 이제 함정입니다. 근데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레이더 시스템도 장거리 2차원 대공 레이더가 있고 단거리 3차원 대공 레이더가 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느끼시면 돼요. 2차원 레이더란 거는 이제 2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3차원 레이더는 이제 높이 이런 것들을 다 3차원적으로 읽어내는 그런 레이더인 거죠. 그리고 사격 통제 레이더, 그 다음에 당연히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 소나 DSQS-21BZ라고 하는데 선체 고정 소나, 그리고 SQR-220K라는 흥룡 예인 소나 장비 뭐 이런 거를 탐지를 해서 이제 바다 속도 굉장히 잘 살펴볼 수 있게 돼 있고, 또한 슈퍼 링스 또 2대 탑재. 네. 그다음에 수중 음파 탐지기, 뭐 저가 식별기,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식별한다는 얘기죠. 화생방 방호 체계, 뭐 각종 전자장비 온갖 걸 다 갖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대함, 대공, 대잠을 전부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뭔가 이제 모양새가 갖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KDX 1이고 좀 뭐 2, 3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네, 지금 2단계인가요? 지금 주력은 3입니다. 2단계. 네. KD2를 보면 KD2는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대양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춘 함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배수량도 이제 4,000톤, 처음으로 4,000톤급 배가 됐고요. 4,500톤급이기 때문에 대공도 이 아까 KD1은 C 스페어라고 이거는 뭐 한 20km, 뭐 30km 미만의 이제 30km 미만 거리를 갖는 단거리 함대공인데 이 KD2는 SM2라고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150km 이상인 이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뿐 아니고 함대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함대 방공 능력을 처음으로 갖췄다. 이 의미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선형 자체도 이 레이더에 작게 잡히게 하는 그런 스텔스 선형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뭐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열이를 좀 적게 한다든지 이런 스텔스 설계를 처음으로 적용한 함정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전략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술 함대지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함정에서 뭐 유사시 이제 북한의 뭐 지상 목표물, 뭐 해안포라든지 길게는 뭐 저쪽에 뭐 사단사령부라든지 이런 거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 한 200km 이상 되는 함대지 미사일을 또 처음으로 장착한 배가 또 이 KD2입니다. 이거는 물론 배 진수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장착을 시작한 거지만 이러한 이제 지상 타격 능력도 갖춘 전천후 공격 능력을 갖춘 그런 함정이고, 대함 미사일의 경우도 아까 하푼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너무 자주 나와요, 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자주 나와요. 그 하푼의 피로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해성이라고 불리는 국산 함대함 미사일을 또 장착을 시작합니다. 일본함은 이제 중국 이순신 함인데 2002년 5월에 이제 진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보고급 잠수함 중에 이순신함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충무공 이순신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의공 이순신이라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게 동명이인이에요. 네, 동명이인인데 그것도 같은 시대에
심지어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그 이순신 장군 부하였잖아요. 예, 부하였어요. 예. 난중일기의 방답 첨사 이순신이라고 나오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 장보고급 함의 이순신 잠수함 이순신함은 그 충무공이 아니고 이 바로 무의공 이순신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이분도 그러면 혁혁한 정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순신함이 나왔겠죠. 잠수함. 잠수함으로. 그렇죠. 그 잠수함은 아무나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역사적으로 정공 이순신. 자랑스러운 분한테만. 그래서 무의공 이순신. 네. 이분 장군이시겠죠? 이분도. 예, 그러시겠죠. 무의공 이순신 장군도 계셨군요. 예. 또 이 배가 SK 최태원 그 회장의 차녀 최민정 중위가 근무했. 그룹 총수분들의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따님이 이거 좀 약간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이 최민정 중위가 그래서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이거는 충무공 이순신함이죠. 예. 충무공 이순신함. 이순신함 그렇습니다. 예. 2019년 1월에 청해부대 식구진으로 파견된 충무공 이순신함에 배치가 돼가지고 함정의 작전관을 보좌하는 전투정보보좌관으로 근무를 해서 6개월 동안에 아덴만 파병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해군 쪽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뭐 우리가 솔직히 재벌 2세, 3세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표시도 안 내고 겸손하고 그 장교로서의 그 자세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보다가 상당히 그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가꿔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여군들 꽤 있어요. 꽤 이제 많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KD2가 이 한국형 구축함 2차 사업의 이 함정 특징 중 하나는 배가 단순히 커졌을 뿐만 아니라 여군들을 위한 별도의 그 생활 공간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KD2부터 침실, 뭐 화장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배려해서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배들에 비해서 전에 배들에 비해서는 여군들이 탑승하기 쉬워졌다.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2호함을 또 알아볼 순서가 되는데 2호함 문무대왕함은 얼마 전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봉송에게 또 활용이 됐습니다. 이 네. 배가요. 당연히 배가 뛴 건 아니고요. 해상에서 실어 나른 건데 올림픽 성화 세계 최초죠. 이게 배로 실어나는 것, 성화를. 그래서 이거는 다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광경이.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우리 선원을 구출한 그 아덴만 여명작전의 주역 중인 한 분인 그 김규환 해군소령님이 저한테 전화 통화를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소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덴만 여명작전이 이제 7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년까지 뭐 170년도 계속 갈 테니까 이건 근데 우리 그 김규환 소령님이 오른쪽 분이 왼쪽 분이에요. 저희 그 성화 드신 분이 이분이죠. 네, 오른쪽 사람인가요? 예. 이 문무대왕함은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인데 지난 2003년 4월에 진수됐어요. 한국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생화학 방사선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고요. 길이는 150m, 너비 17.4m, 항속거리가 1,200km. 그리고 이제 총 톤수가 4,500톤, 최대 속도는 29노트 이렇게 재원이 되고 탑승 인원은 300여 명이고 5인치 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공격용 어뢰 등도 갖추고 있고 청해부도 소속의 해군 특수전 요원 UDT 실이잖아요. 30여 명이 탑승해 있대요. 유사시 이제 고속 단정을 타고 해적선에 접근을 해서 대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제 유엔 요청에 따라서 지난 2009년 3월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을 하고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을 하는 중이죠. 네. 이번에 본방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텐데 지난 시간에 일본이 감자에게 일본의 잠수함이 감자에게 당한 얘기인데 오늘 또 일본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버금가는 체급을 넘어선 매치업인데 여기서 일본이 또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역대급 해전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태평양 전쟁 중 최대 해전. 일부 전사가들이 전쟁 역사상 최대 해전으로 꼽는 이 해전의 이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필리핀 레이테 섬 해역에서 벌어진 레이테 해전인데요. 어니스트 에드윈 에반스, 당시 수많은 일본 잠수함을 적침시키며 용맹을 떨친 미 해군 중령입니다. 레이테 해전에서 배수량 7만 2천 톤에 달하는 거함 야마토를 퇴각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에반스 중령인데요. 그는 현재까지도 미 해군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에반스 중령의 배는 항공모함이 아닌 고작 10,000톤짜리 구축함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때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반스 중령은 구축함 USS 존스턴의 함장으로 임명되는데요. 그로부터 넉 달 뒤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필리핀 레이테 섬에 미군의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다음 날 레이테 해전이 발발하고 미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이 총 출동하는데요. 에반스 함장은 미 항공모함을 레이테 해역까지 호위하게 됩니다. 총 10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기동 함대였죠. 그런데 가장 외곽에서 호위하던 에반스 함장의 눈앞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전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계 최대 거함 야마토였는데요. 야마토가 속한 일본 해군 제2함대는 수로 보나 규모로 보나 에반스 함장의 기동 함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이었죠. 기동함대 사령관 스프레그 소장이 철수를 고민하던 바로 그때 에반스 중령의 구축함이 홀로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에반스 중령의 단독 행동이었는데요. 그는 가진 연막탄을 모두 터뜨리며 지그재그 항해를 지시합니다. 적함의 호사격을 어렵게 만든 건데요. 에반스 중령은 일본의 중순양함 구마노의 한교의 포탄을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더욱 가까이 접근하는데요. 동시에 소리칩니다. 8km까지 멈추지 마라! 8km는 어뢰의 사정거리였죠. 사정거리 내로 접근하는 순간 에반스 중령은 다시 소리칩니다. 어뢰! 발사! 총 10발의 어뢰가 동시에 발사되고 구마노의 함수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또 다른 일본의 중순양함 스즈야는 구마노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속도를 줄이다 격침되는데요. 에반스 중령의 구축함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포가 6인치 포탄에 맞은 겁니다. 에반스 중령은 급히 포탑을 수리해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엔진실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요. 에반스 중령 역시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지만 함수실로 자리를 옮겨 지휘를 이어갑니다. 그는 침몰을 직감하고 자신의 배로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스프레그 사령관은 자신의 지휘 아래 있던 모든 구축함들에게 돌격을 명령합니다. 미 구축함들은 앞다투어 일본 함대 돌진, 어뢰를 발사하는데요. 지원 함재기들도 속속 도착해 맹공을 가합니다. 누가 봐도 우세했던 싸움에 선제 공격을 당한 일본 함대는 명중률이 떨어졌고 전투 대형 전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미 구축함들의 공격에 주요 전함들이 격침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결국 일본의 제2함대는 퇴각하게 됩니다. 에반스 중령의 구축함도 야마토의 포탄 2발을 연이어 맞고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포기하라는 마지막 지시를 내리죠.
367명의 존스턴함 승정원 중 구조된 사람은 141명. 하지만 그중 함장 에반스는 없었습니다. 이 사진이 해군 사관학교 졸업 사진인데요. 미국인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는 체로키 부족과 크리 부족의 피가 흐르는 인디안 혈통인데요. 2차 대전 기간 2만 5천 명의 인디언이 미군으로 참전했지만 백인과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인 에반스도 온갖 인종 비하 발언과 차별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인디언 혈통임을 자랑스러워했고 모든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함장의 자리까지 올랐고 부하들의 존경도 받게 됩니다. 부하들은 그를 추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에반스 중령은 사후 가장 용맹한 군인에게 수여되는 미 최고의 훈장, 명예 훈장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붙인 구축함도 탄생합니다. 레이트 해전의 결과 일본의 주력 함들은 대부분 침몰되거나 파괴됐습니다.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한 건데요. 이후 일본은 일부 전투를 제외하고 미군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고 항구에 묶여있다 항복합니다. 만약 에반스 중령이 없었더라면 레이트 해전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트 해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필리핀에 상륙한 미 육군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제2차 세계대전은 좀 더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날 에반스 중령이 보여준 행동은 서부시대 용맹을 떨치던 인디언 추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마토 얘기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아 저희가 특별히 또 여러분을 위해서 야마토 얘기를 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마토 그리고 그 외에 또 엄청난 그 거함 얘기들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KDX 이제 3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끝판왕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제 KDX 3 사업으로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명품 함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업으로 탄생한 함정들이 이제 이지스급으로 분류가 되고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할 만한 막강한 전력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KDX 1, 2하고 차이라면 그때 함정들이 해상 방어용이라면 요건 이제 해상 공격용 함정을 보유하게 된 거다. 그래서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이 응집된 바로 세종대왕함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KDX 3 사업으로 이제 세종대왕함, 율곡 2희함, 서해 유성룡함 등 옛날에 붙던 그 고구려 이름들과 달리 이제는 조선시대 사람들 이름이 붙고 또 문관들의 이름이 붙는 게 더 재밌는 점이죠. 그러네요. 네. 저 무사들이 아니고 뭐 지적인 부분을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지스함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좀 상상일 뿐입니다만은 2007년 5월 25일 날 진수한 세종대왕함은 한국 최초 이지스함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로 한국은 세계 5번째로 이지스함 보유국이 됐죠. 크기는 미국, 일본에서 세계 3번째고요. 성능으로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닌가, 일본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스페인과 노르웨이도 이지스함이 있어요. 근데 좀 우리보다 좀 작은 5,000톤급이고 세종대왕급의 기본 선체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기가 이제 48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커졌습니다. 10%도 대형화되어 있고 우리 함정으로는 최초로 1,000km 밖에 탄도 유도탄을 탐지할 수 있으니까 뭐 1,000km면은 제주도에서 신의주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개의 각종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고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우리 이지스함 얘기할 때 했었죠 이런 거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그 방어 능력이 굉장하고 그래서 현재 북한의 뭐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해군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사일 개수로는 알레이버크급이나 아타고급의 수직 발사기는 96개인데 세종대왕함은 이보다 32개 많은 128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여기에는 뭐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철룡, 32발, 대잠 미사일 홍상어 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16발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수직 발사기만 48개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세종대왕은 하면 이제 2중 3중의 대공 방어 체계도 구축을 하고 있어서요. 네. 1차 방어막인 순항 미사일 요격용 SM-2 미사일 체계를 뚫고 들어오는 적기와 적 미사일은 또 미국제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RAM인데 램망으로 요격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실패하면 네덜란드제 골키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골키퍼가 마지막. 지켜야죠. 마지막 골문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골문 앞에 수문장. 예. 네. 세종대왕 하면은 이제 램과 골키퍼가 각각 1기씩 실려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미국 이지스 하면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함대지 미사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철룡이란 함대지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본 이지스 하면 없는 지상 타격 능력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이지스함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이제 1990년대 중반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독도 도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도에서 만약에 한일 간의 충돌이 벌어질 경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일본에 비해서 해군력이 워낙 뒤지니까 해군에서 이제 야, 상황이 어떠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그 당시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의 비교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이 안 됩니다 하는 식이 이제 보고 올라가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해군에 특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해군력 증강 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극비리에 우리 해군력 증강 계획이 생기는데 쉽게 하면 대항해군 건설 계획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지스함, 그 위에 경항모 이지스 한 2만 톤급 정도는 경항공모함, 그 다음에 3,000톤급 중잠수함, 그리고 우리가 독도함으로 표현되는 대형 상륙함, 이런 우리 지금 해군의 중추 전력들이 사실은 그때 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원래 무기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참부장 같은 경우 잘 모르게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육군 출신 수뇌부들이 이제 제동을 걸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이 계획이 다 실현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 해군이 된 건데, 여간간에 그때 이제 그러한 뭐 IMF 사태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이제 규모가 줄어들기도 하고 경항모 계획 자체는 뭐 사실상 무기 연기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때 이지스함 계획이 정식으로 이제 전력 증강 계획에 포함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한 척에 1조 원짜리 배를 갖게 된 거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배 중에 제일 비싼 것이고, 또 이게 그 전략적 우리 군 입장에서 정말 전략 무기인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타격 능력 외에 전에 우리 이지스함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북한 미사일 쏠 때 정보 독립, 정보, 독자적, 독자적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이게 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1조 원짜리 배 왜 필요해 우리한테 뭐 사치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던 일부 수뇌부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까지 북한 이 도발이 계속될 때는 우리 이지스함 어디 있냐부터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KDX 3까지 봤는데 뭐 3가 끝은 아닙니까 우리 2000.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지스함이 이제 세척으로 좀 끝났는데 이제 국회 등에서 야 이지스함 우리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세척을 건조하는 걸로 됐어요. 그래 2020년대 초반에 추가로 건조를 시작해서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진수가 차례로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제 원쌤 말씀하신 그 우리가 레이더로는 이제 북한 미사일을 1000km밖에 탐지를 하지만 요격 미사일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로 도입되는 이지스 하면은 SM-3 같은 이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도 장착하는 것을 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탐지뿐 아니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KDDX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작은, 이게 이제 7,000톤, 만재는 10,000톤 가까이 되는데 한 5,000톤에서 6,000톤 사이 되는 일종의 미니 이지스함 비슷한 이런 구축함도 이제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지스함 세척 추가 건조하는데 4조 원이 듭니다. 이 4조 원을 이제 우선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니 이지스함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말 그대로 저희 그 프로그램 오늘의 주제처럼 이제 용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 게임 20회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10년 7월에 태평양 연안의 여러 나라 해군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2010 환태평양 훈련장이 있었어요. 그때 참가를 해서 함포 사격 훈련에서 이제 최고 성적을 거둬서 탑건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다국적 해군 함정 7개국 19척 가운데서 이제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기술력이고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나라 일본은 어떨지 또는 뭐 중국은 어떨지 그쪽의 해상 전략도 계속 궁금해지긴 해요. 네, 이게 지금 한중일 해군력 비교한 그 수치예요. 중국은 역시 숫자가 압도적이죠. 세 자리도 있고 그러네요. 예, 뭐 253, 160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숫자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개방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국방비를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해군력은 굉장히 거대해진 상태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물량하고 첨단화 사이에 이제 비대칭이 아니냐. 우리가 중국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균형이 좀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첨단 쪽은 떨어지고 물량만 많은 게 아니냐. 중국은 그런 뭐 비대칭, 약간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좀 특이한 사정인데 일본은 이제 이지스함을 6척 이미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또 2척을 추가해서 8척의 체제를 갖출 예정인데 일본 해군력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할 정도로 질적인 면에서는 그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 우리 지휘통제 체계라고 그럴까요? 데이터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미국 다음에 어떤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더를 기본으로 한 탐지 능력, 그다음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 능력, 이거는 세계 정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그 헌법이라든지 이런 제한 때문에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갖추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에 제한이 있고 또 역시 공격적 전력의 일환인 상륙 작전 능력도 제로에 가깝다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최근에 해병대가 창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착착 그런 이제 공격 능력을 갖춰가는 추세다. 근데 2차 대전 때의 그런 패전의 그 교훈 그리고 법적인 제약, 여론의 한계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공격력을 갖추는 것은 좀 족쇄가 좀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영국의 이제 권위 있는 군사 전문 잡지에 이제 제인스 디펜스 이퀄리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군력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이미 내놨어요. 이거 2015년이니까 3년 전이죠. 나온 건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그 남중국해 쪽에 이제 분쟁 가능성, 센카쿠 열도라든지 이런 쪽의 분쟁 가능성들 때문에 계속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그 영향력을 이쪽 그 줄이고 자기 그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 앞마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A2AD 반접근 지역구보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그 첫 항모인 라우닝함은 이제 제대로 좀 실전적으로 운용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예상보다 좀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리고 주랑2라고 불리는 사거리 8,000km 이상의 신형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그 핵추진 잠수함들 속속 건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원선생님 도표에 이제 이지스함에 중국은 0인 걸로 나왔는데 사실 그 미국 기준의 이지스함은 중국은 없어요. 근데 중국 나름대로의 그 이지스형 함, 그러니까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형 함들은 계속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량형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만톤급 구축함을 최근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지스형 함 형태로 해가지고 건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박차를 이제 가오는 상황이죠. 중국과 일본 뭐 그런 비교가 되고 거기 이제 한국까지 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은 우리나라 형편 비교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지스함이 이제 일본은 6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3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전력에서는 절반이 아니고 우리가 좀 우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일 간 이지스함 시스템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붙여보기 전에는 비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해상에서 양국 이지스함이 1대1로 붙었을 때 우리가 6대4로 우세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예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뭐 일본 이상으로 IT 강국이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지스함에서 그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게다가 장점이라면은 이지스함을 미일 등에 비해서 늦게 도입한 덕에 오히려 최첨단 장비를 실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늦게 사면 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늦게 사면 막 전자장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연말에 조금만 기다리면 다음 해 거 나오면 네. 뭐 훨씬 더 좋은 거 붙어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거보다 최신 모델이에요. 베이스라인 그러니까요. 7.1이라고 그러는데 베이스라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하여튼 일본 거보다 우리가 더 신형으로 이렇게 도입을 할 수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또 한 번 붙여놓으면 이거를 뭐 금방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해군이 2020년 이전에 이지스함 3척을 또 추가 건조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 구축함 등 15척에다가 또 최신형 탐지 레이더를 대량 탑재하고 이렇게 방어력도 증강시키고 해서 결코 이렇게 확 밀리고 그런 전략은 아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구축함과 관련해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는데 진짜 그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랑 진짜 궤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하고 광복돼서 일본이 건조하다 중단한 거를 또 완성을 시키고 미국에서 저희가 또 그 없는 살림에 이렇게 막 그 장병들 부인이 고생하셔서 십시일반 모아서 막 배를 사오고 그게 또 6.25 때 또 전과를 세우고 그다음에 지금의 엄청난 무슨 뭐 이지스 뭐 일본보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주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무기가 된 용 말씀하셨는데 그 해군이 보면 뭐 한때 뭐 방산비리다 뭐다 해서 해군이 좀 많이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 제한된 적은 예산 속에서 KDX 1, 2, 3 레벨업을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면 봤을 때 저는 6해공 상군 중에 그래도 전력 증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한 것은 그래도 해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원쌤이 말씀하신 함정을 새로 만들어내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대 중반 이후에 뭐 새롭게 만들려면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해군이 보면 한동안 90년대 중반에 만든 계획을 갖고 여기까지 이제 해놓은 거고 그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뭐 그다음 2030년 이후에는 뭐 별게 없어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차원의 이제 그 전력 증강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2020년에 한 번 더 평화의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에 맞는 계획을 또 세웠으면 좋겠네요. 자, 이무기는 상상 속 동물이죠. 용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이 구축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어려운 여건에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뭐 3위 또는 2위 이렇게 손꼽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니 정말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설이 우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계속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살펴본 구축함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S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못 찾으시네. 저는 이게 구축함이에요, 이게. 그 제국군 함정 중에 디스트로이. 예, 제국군 함정에도 사실 보면은 이게 디스트로이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큰 것도 있는데 요거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엑스윙도 멋있고 다 멋있는데 이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